정치마수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뜨겁게 달아오고 있는 안철수 후보 얘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야당이 더 단일화 얘기가 이쪽에서 더 많이 나오니까요. 어떻습니까? 최 의원님 보시기엔 그 상승세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안철수 후보나 우리 윤석열 후보나 강렬한 정권 교체의 희망이 지금 반영돼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에서 뭐 그동안에 약간의 진통이 있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새로운 관심도 쏟아진 것 같은데 정권 교체의 열망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희는 뭐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힘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이런 문제 또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우리 당을 통해서 확장함으로써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다는 것이고 세상에는 다 무슨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뚜렷한 구심을 가진 정당, 또 오랜 전통을 가진 정당, 많은 의석을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는 적습니다만 의석 기반이 있는 정당을 통해서 또 안철수 후보가 지향하고 있는 저런 과학기술이라든가 여러 지향을 함께 모을 수 있는 정당, 그런 정당을 통해서 단일화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일단 몇 가지 좀 질문이 있는데 지금 15%가 이제 많이 나오는 조사는 그렇게 나오고요. 네네. 향후 지지율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최 의원님은? 안철수 후보에. 지금 아마 우리 지금으로 기동민, 봐선, 우리 기동민 의원도 그런 말씀하실 텐데 지금 굉장히 양강 구도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양강 구도요? 그런 구도고 또 안철수 후보는 또 우리한테 신선한 자극제가 되고 있고 또 한꺼번에 우리 당에 그동안 조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당의 많은 우리 당의 관심청들의 그 지지세가 안철수 후보로 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쏠려 있는 그 부분을 우리 당이 함께 또 안철수 후보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정책이면 정책 또 새로운 대안이면 대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렴해내야겠습니다. 그 최 의원님 보시는 게 이준석 대표의 분석과는 약간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 오나 안 오나 뭐 발언은요. 오나 안 오나 큰 영향 없이 그냥 내 갈 길 간다는 의미로 공개적으로 좀 얘기를 했고요. 네네. 최 의원님 말씀하신 거 지금 자세히 들으면 안철수 후보를 거의 이미 한편으로 생각하고 단일화의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국민들 느낌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안철수 후보나 또 윤석열 후보나 다 정권 교체의 한 힘을 모을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일화를 염두에도 하면 안 되죠. 저희들은 우리 당 후보를 대선 후보로 해서 안철수 후보가 힘을 합쳐주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이따 다시 그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 표현대로 따지면 최영두 의원님이 거간꾼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거든요. 단일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을 구성하고 있는 지지자들이나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가 제1의 목표이기 때문에 좀 잘 이렇게 커서 잘 포획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제1야당으로서 뭐 당연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선 좀 어안이 벙벙할 거예요. 본인이 새롭게 한 일이 없거든요.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천지가 개벽해 있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건데요. 본인이 한 일이 없다고 하는 건 상대방이 무슨 일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헛발질을 많이 했던지 아니면 제1당, 제1야당의 후보로서 후보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상대적 반사이익이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 쏠린 거죠. 그래서 뭐 트레이드 오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쪽이 빠지면 한쪽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정한 지금의 정치 상황들을 상징하는 것이 안철수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많이 답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단일화 전문가거든요. 2011년도에 박원순 시장하고도 단일화했었고 2016년도에 문재인 후보하고 단일화했었고 작년 2021년에는 오세훈 후보하고 이번이 만약 단일화 협상하면 네 번째군요. 네 번째 4관왕이 되느냐. 근데 불행한 것은 지금까지 3관왕이었는데 한 번도 이기는 단일화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양보도 있었으니까 너무 그렇게 겸하실 건 폄하가 아니라 이제 거기에 안철수 후보의 고민이 녹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레이스를 해서 의미 있는 이 내 중심의 단일화 하고 싶은데 최영두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지지율이 어금버금한다 하더라도 단일화 협상 국면에 딱 들어가면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과정들을 봤듯이 당과 조직을 앞세운 오세훈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지지율이 의미 있게 앞선다 하더라도 단일화 국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인을 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도 있겠죠? 트라우마뿐만이 아니라
지금 본인의 생각을 본인이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최 의원님 다시 여쭤보기 전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좀 솟을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지금 상태 정체로 다시 빠질 것으로 보세요? 기 의원님은. 아까 이제 제가 예. 말씀드린 것에 답이 있는데요. 예. 자신이 뭘 해서 올라간 지지율이 아닙니다. 네. 상대방의 전열을 정비하고 이제 새로운 캠페인을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예. 뭐 멸공하고 있고 또 젠더 문제 갈등 부각시켜내고 있고 그러니까 정치가 통합적 측면을 강조하고 예. 어떻게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통합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전과 전망들을 줘야 되는데 새롭게 체계를 정비했다고 하는데 나오는 컨텐츠를 보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것이죠. 예. 갈라치기에 집중하고 구시대 유물인 멸공, 반공 이런 과거의 철진한 이데올로기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거기가 지지율이 크게 오를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도 지금 한 뭐 10에서 15% 정도의 이 지지율이 횡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 느낌은 그냥 설 전까지 1강 2중 구도가 유지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팽팽하게.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데. 이제 우리 뭐 기동민은 실제로 뭐 진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만 민주당의 공식 버전은 항상 우리 당의 실체와 관계없이 무조건 저 당은 극우 보수 이렇게 몰아세우고 또 안철수 후보는 별 볼일 없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철수 후보 절대로 민주당하고는 힘을 안 합칠 겁니다. 왜냐하면은 안철수 후보는 선의로 2번씩이나 민주당 후보한테 사실은 지지율이 더 앞섰던 시기에조차도 양보를 했습니다. 양보해놨더니 한 사람은 성폭력으로 결국에는 참 스스로도 그 불명예스러운 선택을 했었고 또 한 분은 나라를 지금 이렇게 이런 지경으로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도 무슨 결심을 할 텐데 지난번 오재훈 후보하고 할 때는 정말 팽팽한 접전 속에서 경선을 해가지고 결정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당하고 지지율은 지금 뭐 윤석열 후보하고 지지율을 비교할 정도는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 굳건하게 있고 저는 뭐 안철수 후보도 과학자시니까 세상에는 과학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이고 중력의 법칙이고 우리가 다시 중력을 찾고 있고 중심을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에게 그동안 미흡하고 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그 걱정을 끼쳤던 부분을 빨리 해소했고 이제 오늘도 밝혔지만은 성장과 출산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입체적으로 이제 내놓게 될 것입니다. 또 추진하게 될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 지지율 지금 조금 우리 내부 판단은 지지율의 변동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안철수 후보를 능히 같이 함께 또 끌어들일 수 있는 근데 정도의. 제가 최 의원님 말씀드려서 약간 갸우뚱하는 부분은요. 그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작용한다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왜 그 단일화 협상에 뛰어들겠습니까? 뭐냐면 자신이 이긴다는 생각이나 안 그래도 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트라우마도 있고 좀 꽤 앞서다가도 뒤집힌 경험이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 나서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일화 협상에. 요번에도 그냥 했다가 맥없이 지면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후보의 판단일 텐데 제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제가 그 안철수 후보 입장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근데 안 후보가 쭉 말씀하신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과거처럼 그렇게 내가 선의로 민주당 쪽에 이렇게 양보하던 그런 식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분명히 받들어서 그러나 더 큰 방점은 정권 교체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크게 우리 당의 목표와 또 우리 당이 하고 있는 방향과 국민들의 여망에 어긋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만 보완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앞에 제가 거명했던 세 분은 또 다른 정치적 평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적 신망과 공감대를 형성한 분들이었어요. 뭐 일정하게 비판적 평가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저런 분과 단일화 협상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 어떤 마음이 들까 하는 속마음은 솔직하게 잘 모르겠지만 대단히 불쾌할 것 같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저렇게 준비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체계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뭔가 정돈된 의견과 자기의 정치적 견해가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했던 얘기가 바로 내일 부정될 수밖에 없는 캠프의 입장과 또 후보의 입장들이 또 다른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과연 단일화 협상이 쉽게 뛰어들까? 최영도 의원님의 바람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저런 식의 접근법이면 안철수 후보로서 단일화 협상에 임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오히려 당내에
전략적으로라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들이 광범위하게 형성이 되어지고 이런 그룹들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들을 보장을 했을 때 그래야 내가 저 집단과 뭔가를 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이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들이 좀 있어야 뭔가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오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조직력을 압도하고 있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이런 자세와 태도로는 이렇게 유인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식 해석이고. 아니, 저는 아까 민주당식 해석이 아니고 안철수 지금 아까 그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시는 건 제가 이해를 잘 충분히 하겠는데 객관적인 제3자의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어떤 더 원하는 쪽이 단일화를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것 같으니까 더 국민의힘 쪽에서 원할 것 같은데요. 지금 단일화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논란을 길게 할 사실 그게 무의미한 것이 빨리 저희들이 이전에 컨벤션 직후에 그 정도의 지지율, 국민적 신망을 얻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단일화 논의에 우리가 공연히 그 논의를 길게 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스스로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후보가 국민의 어떤 기대를 다시 모으는 더 강력한 기대를 모으는 게 더 급선무고 그런데 단 하나 큰 판을 보자면 과연 이 선거에서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안철수 후보가 또다시 민주당에 가서 민주당에게 양보해서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연장하는 것을 국민들이 원하겠느냐? 우리는 우리 일을 하고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수확을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열심히 아무튼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지난 민주당의 이 정부가 연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 의원님께 그걸 여쭤봤던 이유는 바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겠지만 국민들 입장의 관심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의 열망은 안철수 후보랑 어떻게 단일화해서 이게 굉장히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설 앞두고.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두 분께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여쭤보는 건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철수 후보의 의향이 단일화에 있어서는 더 주요 변수가 되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제가 아까 그 질문을 여쭤본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없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너무 그걸 세게 말하면 단일화를 세게 추진하는데 유리한 입장에서 추진하고 싶다. 이런 흉중이 드러나는 것이죠. 역으로 보면.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안 후보 자신도 본인의 마음을 지금은 모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대선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캠페인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상황이 어떻게 요동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 좀 감나무 밑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감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들이 계속 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정치적 욕심을 갖는 걸 정치 후보자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 왜? 상대방이 정권 고치에 대한 확실한 희망과 기대를 주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본인이 거기에 복속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말이 좋아서 단일화 사관왕이지 본인이 승리하는 단일화가 정치인에겐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런 면을 봤을 때 좀 험난해 보인다 이런 느낌들을 갖는 것이고요. 단일화에 대해서 약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걸로 기 의원님은 제가 저는 들리는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단일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것이죠. 때로는 각자의 입장을 찍어 누를 수 있는 큰 대의와 명분이 있다면 거기에 복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된다 상수로 놓고 보고 있는 것이지만 그 과정이 얼마만큼 국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단일화일 거냐. 그러니까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서로의 대의와 명분을 살려나가는 단일화일 거냐 아니면 결국은 껍데기만 단일화, 무늬만 단일화, 과정 속의 상처와 대립과 갈등이 너무나 커서 결국은 지향점들이 서로 다른 것인데 정권 고치라는 큰 목표에 그냥 애둘러 서로 봉합하는 봉합하는 것에 이제 국민들이 좀 질려 있거든요. 이준석 윤석열 대표 봉합을 벌써 3번째 했지 않습니까? 이런 단일화 역시 그런 봉합적 단일화로는 전혀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전열을 가다듬고 일관된 기조로 캠페인들을 해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 당이 견제해야 될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최 의원님 또 아니 국민들의 열망이 또 이 정권으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그 열망이 단일화의 가장 큰 베이스고요. 그건 뭐 두 정치 어쨌든 우리 윤석열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거역할 수 없는 큰 흐름이라 생각합니다. 그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 의원님 정치를 좀 안다는 분 중에 하나가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단일화해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어떤 이 야권 단일 후보 자리를 차지한다면 의원들 입장에는 전혀 도움이 될 게 없기 때문에
질 것 같으면 단일화 협상은 거기서 이미 물 건너간다. 이런 분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전망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 제가 전제도 잘못됐고요. 예. 네. 예. 네. 의원들의 이해관계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는 분석을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기현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의원들은 생각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의원들 개인 집단으로만 보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본인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일 거냐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이제 의원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총선이 예. 임박해 있거든요. 총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게 개별 의원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그래서 여쭤본 것일진데, 겁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의 준비 정도나 국민적 평가를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되었던 안철수 후보가 되었던 집권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에게 평가받고 뭔가 이 정체를 실체가 파헤쳐지는 데는 저는 6개월에서 1년도 안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오히려 더 본인들의 입지가 총선에 탄탄하게 보장될 수 있다. 예. 이런 이렇게 역설적인 전망들을 그런 해볼 수 계산을 있는 할 수도 것이기 있다 이 때문에 말씀이시죠? 뭐 상대방의 얘기니까 저희들은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덧붙일? 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분석인데 예. 나라가 잘 돼야겠죠. 그런 나라만 되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예, 정책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정책 단일화 이런 부분이 워낙 이슈가 크다 보니까 정책 얘기 사실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데요. 각자 지금 양쪽에서 일단 여당부터 그러면 가장 지금 강조하고 싶은 정책, 눈에 자랑하고 싶은 정책 잠깐 얘기해 주시고 서로 비판하고 이런 순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가장 방점을 두는 정책이 뭔가요? 저는 이제 성장과 공정을 예. 통한 대전환 이런 부분들을 내세웠어요. 그 부분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과거의 성장, 경제 발전, 민생 안정 이런 부분은 보수 정당의 전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사실상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적합한 후보가 누구냐 했을 때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가 10에서 15%가 앞서 나옵니다. 예. 그만큼 실적과 실행력 그리고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그 과실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거대 담론 못지않게 저는 중요한 것이 소확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거대한 개발 공약이라든지 어떤 대규모 공급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예전같이 세종시를 저쪽으로 옮기겠다라는 이렇게 지방 균형 발전의 문제라든지 경부 운하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대중들을 설득하기에는 시민들께서 훨씬 더 똑똑해지셨다. 그래서 실제적인 나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이 청년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지금 정책화시키고 곧 발표할 탈모 공약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탈모를 건보 제정안에 포함시켜야 된다. 탈모는 사회적 질병이다. 그에 대한 비용 추산을 가지고 이제 문제 토론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그리고 대상을 한정적으로 시작하면 한 7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예산이면 출발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재정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저는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 표준수까지가 있어요. 시간을 다 차지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반려가족이 이미 시대적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준수가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A라는 동물병원, B라는 동물병원, 그렇습니다. C라는 동물병원에 각기 똑같은 치료 행위가 가격이 다 다른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일정한 반대 집단에 의해서 이런 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저는 철저하게 국민들 편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기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공약들이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 의원님 일단 이쪽 강조하는 공약에 대한 비판하시고 자랑할 만한 공약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가 다 해줄 수는 없는 일이고 또 소확행도 좋은 이야기지만 그건 사실 시장 군수 또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코로나가 벌써 2년째 장기화되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떤 실행했던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에 경제, 산업 여러 분야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자리라는 것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가 지금 세금으로 간신히 유지되는 그런 일자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실효적인 일자리는. 이 근본적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윤석열 후보가 국정운영 비전을 발표했습니다만 우선에 지금 성장이 대한민국이 아주 성장을 해야 되는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 성장이 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 선진국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지금 잠재 성장률이 2%거든요. 이것을 4%로 다시 올리겠다. 그건 뭐냐 하면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무슨 일자리 정책이나 무슨 정책이나 해가지고 과도하게 좀 이념지향적으로 가는 바람에 또 서둘러 가는 바람에 시장을 오히려 망치고 일자리를 오히려 망치고 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예. 시장 경제 또 기업의 어떤 투자를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잠재 성장률이 현재 2%인데 4%로 올릴 수 있다. 결국 국가가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 시장의 활력, 또 민간의 활력, 개인의 창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걸 또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코로나 상황입니다. 예. 벌써 소상공인의 임대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고통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당장 이제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국가가 그 3등분하는 그런 당장 포스트 코로나 양극화, 포스트 코로나에 코로나 시로 겪고 있는 소상공인 또 저소득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코로나 대책위원회, 예.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이제 바로 만들겠다고 예.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사회 결국 우리 국가 또 지역은 벌써 소멸을 걱정하는 지역들이 늘어날 예. 정도로 우리가 지금 저출생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지만 출산도 늘어날 텐데 그걸 위한 국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또 가장 큰 부분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경제적인 아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예. 국가가 부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그런 구체적 정책들을 지금 하나하나 이제 오늘 일부 내놓았고 예. 또 더 구체적으로 해놓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성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도 성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차이는 뭔가요? 어떤 성장? 시장에 이제 더 의존하는 성장인가요? 그 아까 시장의 말씀하신 활력을 더 살리는 성장이죠. 예. 근데 주 52시간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 제가 마산항이 국제항입니다. 마산항에 이제 부두 노조가 있습니다. 예. 항우 노조가 있죠. 이 항우 노조는 한국노총 산하입니다. 근데 항우 노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배가 들어오면은 52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하역을 빨리 해야 됩니다. 예. 이 국제부두 항구는 그렇습니다. 하역을 빨리 하고 또 일이 없을 때 배가 안 들어올 때는 또 충분히 쉬고 이렇게 해서 노조와 이렇게 그 화주 간에 이렇게 서로 합의하에 주 52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딱 그 일주일 내에 다 완성하라 예. 그러니까 배가 들어와서 빨리 물건을 내려야 되는데 이걸 8시간 일하고 또 16시간 쉬다가 또 일하자니 예. 이 부두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런 기존의 노동 정책이라든가 또는 경제 정책,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일자리를 오히려 망치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든가 최저임금 이전에 박근혜 정부도 올려왔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갑자기 올리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 시장을 해치는 결과, 시장의 활력을 해치는 결과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되찾도록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다시 성장에 주목한 것은 저희들은 참 환영한 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성장도 어떤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일까? 성장에 우리가 뭐 화수분처럼 갑자기 모든 성장은 투입 요소 늘어나면은 그냥 공산주의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갑자기 돈을 쏟아부으면은 그 함수 관계에서 다시 없이 늘어납니다. 예. 그러나 그건 오래 지속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시장 반론 한번, 활력 예, 위에 들어보겠습니다. 성장을 예. 다시 돌아오시는 환영합니다. 같이 예. 성장을 함께 다시 돌아온 건지 가지고 있었던 건지는 잘 성장을 모르겠습니다만 강조하지 않았죠. 저는 예. 사실 윤석열 후보가 또 오늘 발표도 하시고 그러던데 또 뭐 이재명 후보는 또 다른 차원에서 예. 본인의 어떤 정책 구상, 경제 구상을 쭉 발표를 했는데 이제 발표 메신저들이 얼마나 희망과 진실을 담아내서 국민들에게 또 다른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윤석열 후보님 성장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코로나 대응 좀 더 잘하겠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주 52시간 노동은 이제 지난번에 주 200시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런 그 접근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실제 이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 거냐, 식견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리고 전망들을 가지고 있는 거냐, 사람만 잘 뽑아서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사람을 뽑을 때는 기준은 뭐냐,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3프로TV 나가셔서 말씀 주신 걸 보니까 그냥 나중에는 그냥 경제 일반 프로그램인 줄 알고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던데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주구장창 강해만 비교를 해서 말씀을 주시던데 실제 그럴 문제의식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실행력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성장을 실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얼마나 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소확행 문제를 그냥 지방자치단체의 영향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는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선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국민들의 니즈가 과거와 같이 큰 거대 담론과 개발 공약에
빠져들 수 있는 조건들이 전혀 아닙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견, 그리고 나의 삶과 나의 미래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냐, 나의 생활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확실한 담지자가 누군가인 것인가에 대해서 대통령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봤을 때 저는 작고 소소한 부분이 큰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지금의 이 동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요, 두 분. 뭐 비슷하게 시간 드린 것 같은데 혹시 최 의원님 마지막에 말씀 못 하셔서 하시면 잠깐 말씀입니다. 소확행을 진정한 소확행을 위해서는 정말 대통령 후보 본인이 본인이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고 말 바꾸지 하지 않고 또 그리고 정말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섣불리 알아서 나라 망친 거 많습니다. 사람을 골고루 쓰고 정말 법치와 상식을 지키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다 됐습니다.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다 동일하게 편파성을 제가 오늘 수용을 하겠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